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꽉 막힌 미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 시행됩니다.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 관계자들을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스위스 스키 휴양지 다보스에서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기아자동차가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전환,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의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중장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네, 출근길에 알아보는 경제 뉴스들 매일경제의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신문 1면에 이어서 3면에도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3면의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얘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헤드라인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집값 너무 뛴 곳은 원상 회복해야. 문재인 대통령 초강경 추가 대책 또 예고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일 신년 기자회견 역시나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전일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주요 발언을 했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보면 부동산 순환 시대가 이제 예고되는데 네.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꺼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경제 관련 이야기는 부동산으로 집중이 됐는데 지난 신년사에 이어지는 한 가지 맥락은 부동산은 투기다. 이 부동산 투기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자리가 됐는데요. 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인데 이걸 꼭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아니다. 이렇게까지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원상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원상 회복과 관련돼서 뒷이야기가 또 계속 나옵니다. 어떤 지점이 원상 회복이냐. 대통령 임기 시작 직전 가격이 원상 회복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 그대로 집중되는 지역은 물론 서울이고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집 사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우리 매일경제에 잘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양도 거래세는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인 대통령의 기조는 종부세, 재산세는 올리겠다. 그렇지만 거래세는 내리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왜? 양도 거래세도 특정한 세력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또 지방세로 가는 부분은 지방의 이 재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장 낮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들어서 부동산만큼은 절대 임기 내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전쟁을 제대로 선포한 셈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추가적인 대책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는 게 시장의 여론이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의 그 루머를 좀 받기는 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온 국민이 지금 부동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그렇다면 어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가짜 뉴스인 거죠. 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 네.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정부의 전면적인 또 대대적인 이 투기와의 전쟁이 있겠느냐. 지금 나오는 대책들을 보면 초고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전체 부동산 경기를 가라앉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의 이 가열지구,
이 과열지구를 선정을 해버리니까 서울을 약간 벗어난 위성 도시들에서의 거래가 지금 과열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이제 풍선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가격도 뛰어오르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정부가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TV, DTI 들어가면 어려워지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주택 가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해서 더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주택 가격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지역도 이제 더 넓힌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투기 가열지구로 확대를 할 가능성, 또 민간 분양 상한가 뭐 서울 지역에 국한되긴 했었는데 이 지정 지역을 수도권, 충청권, 지방까지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 재건축 현안, 지금 뭐 D등급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현안을 40년까지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정타는 이겁니다. 전월세도 이제 신고제로 한다. 그다음에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 이제 이것까지 나오면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가 됐던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세금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실거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그다음에 한국감정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국세청도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대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해부터 올해 또 19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가 됐었는데,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부동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도 전일 진행이 됐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요. 신문 4면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끼어들지 말라는 북한 타박에도 문재인 대통령 남북 협력 할 일 많다입니다. 기사 내용 확인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꽉 막힌 미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재차 남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상을 밝혔나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 올해가 어떻게 되냐면 평창 올림픽이 2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판문점 선언도 2주년이 되는 해. 아주 남북 관계가 뜨겁도록 좋았던 때가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겠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하겠다. 그런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 천명을 했습니다. 미북 관계는 꼬여 있는데 네. 우리까지 여기에 얽매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못 매달고 있는 것이 북미관계, 이 북미관계 언제쯤 정상회담을 하느냐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남북 협력은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고요. 그런 만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 조정자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그 불만에 차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과 북미 관계는 무관하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운신의 폭은 더 넓혀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결정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낙관적으로 본다. 이 대통령 대체적으로 긍정적 전망을 통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씩 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북한이 미국 그리고 남측을 대하는 태도가 쏙 유화적이지는 또 않잖아요, 소장님. 네, 특히 이제 전통적인 북한의 이 대남 정책 그리고 북미 관계로 돌아간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미봉남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사자성어 아닙니다. 통미 미국과는 통하고 봉쇄하는 거죠. 남쪽하고는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계관 외무상 고문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연말까지 뭔가를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신년사까지 생략하고 뛰어넘은 이 북한의 태도인데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자꾸만 제재 일부 완화와
우리의 단계적 비핵화를 맞바꾸려고 하는데 이거 통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정말 제재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적대 정책을 철회해라. 이것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나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과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받은 친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복남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여지를 줘야 되는데 김계상 외무성 고문이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북미 관계에 남한이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얼마 전에 매우 어색한 상황도 연출이 됐거든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싸늘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 그대로 통미복남으로 돌아간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적극적인 신호를 보냈거든요. 북한이 그래도 화답을 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유엔 제재에 포함이 안 되는 금강산 또 관광교류 이쪽에 우리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또 미국의 NSC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화 촉구를 요구하는 또 발언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은 북한의 위험이 아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발언을 또 내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또 가져가려는 여지는 있나 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은 바로 중동에서의 안정, 또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거든요. 정치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연초 들어서 불안감은 있었지만 중동발 위기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이 또 소강 국면으로 안정이 됐죠. 중동발 위기는. 북한만 해결되면 재선에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북한과 좀 긴장 관계,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실험하는 단계로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고의 카드거든요. 그런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동 긴장이 또 완화가 되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 쪽으로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에는 사회이사 임기 논란과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사회이사 임기 제한 밀어붙이자 준비한 재개 당혹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요.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 시행됩니다. 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이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오는 이제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는 동일 상장 회사에서 6년 이상 사회이사로 근무했을 경우 재선임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노사관계의 균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의 시각일 겁니다. 뭐 정부 모두의 시각도 이것이 아주 공식적인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사의 이 관계가 좀 불균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사회이사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런 만큼 사회이사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핵심 내용인데요. 사회이사가 6년 재직 연한 그러니까 연한 이제는 이 재직하는 한계를 두겠다. 이걸 신설이 됐고 그래서 계열사를 포함해서 9년까지만 근무를 최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상법 시행령이 개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 등 경력 기재를 의무합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법적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이나 또 사회이사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집어넣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핵심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올해입니다. 주주총회 이래 임기가 만료되는 사회이사 중에서 6년 이상 재직했던 이사는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이제는 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현재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있기 전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10년 한 사람, 12년 한 사람도 있고요. 사회에서 정말 괜찮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막 계속 하는데 올해 2월부터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이 3년 임기의 사회이사는 연임까지만 딱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3월 주주총회 때 사회이사 구하기 대란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장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겪을 수밖에 없죠. 네. 이게 계속해서 지적이 되는 부분이 이것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시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2월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교체할 사람을 구하느냐 말이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네.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누구로 교체하지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 그냥 간단하게 누구로 바꾸겠습니다가 되고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주총회 때 정말 상장사들이 이 사회이사 교체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누구로 또 돌려막기 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 사람도 연한이 다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회사로 보내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것이고 내용적으로도 또 관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유예 기간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장사가 모든 이런 관련되는 것을 주총 2주 전까지 이제 주총 이어집니다. 그런데 네. 사회이사 신규 선임안을 포함한 주총 안건을 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에 정말 사람 고르는 일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까지 빠듯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좀 뭐 1년, 년 정도 여유를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어요. 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은 국회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시행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적어도 기업의 상법에서의 중요한 사회이사의 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이게 시행령으로 갈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통과되는데 위법할 수도 있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기사는 사회이사 임기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강 브리핑 네 번째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이 50주년을 맞았는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게요. 기사 제목입니다. 정상 70명 다보스에서 신자본주의 논의, 미국과 이란 교전 후 첫 대면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이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인 다보스에서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을 이끌고 참석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재계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게 되는 다보스 포럼, 이번에는 또 어떤 인물이 주목을 받을까요, 소장님? 그 전에 이창진은 그 다보스 한번 가보고 싶죠. 네. 네, 가보고 싶네요. 네, 회사에서 보내주셔야 될 텐데 아침 방송 때문에 네. 안 될 것 같고요. 자, 누가 주목받겠습니까? 다보스라고 읽고 다보스라고 쓰고 트럼프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대선되고 난 직후에 2017년에 겨울이죠. 1월 달에 다보스를 갔습니다. 야, 나 대통령 됐어. 이렇게 하고 갔거든요. 네. 가서 또 진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분탕질을 했습니다. 이 보호무역을 하겠다.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인데 이렇게 또 논쟁이 붙었었고요. 그때 이제 또 선전포고를 했죠. 2020년이죠. 올해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올해 가서 나 또 대통령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가시하는데 사실 이게 다보스라고 쓰고 트럼프라고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관료들이 집 다 갑니다. 뭐 딸인 이방카도 가지만 머니신 재무장관, 또 사위인 쿠슈니어 백악관 고문, 그 다음에 이 월버로스 상무장관, 그 다음에 스칼리아 노동장관, 차오 교통장관, 중국계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너무 잘 알죠. USTR 미국 무역대표. 왜 가지? 강요회의를 거기서 연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과시를 하고 싶었으면 가는 건데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여기에 가서 세계의 뉴스에 초점을 받으면서 난 그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미국 유권자들 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메르켈 또 마크롱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정상이나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 70여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근데 주로 이야기되는 부분도 많겠지만은 제일 핵심 놀라운 뉴스는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누군가와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인 자리프 장관이 여기 참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히든 카드가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극적 이 이란의 비핵화 재협상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빅뉴스가 되면서 모든 초점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여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선에 유리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전의 모습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뭐예요, 소장님? 네, 이미 뭐 이청재 그가 네. 신문의 헤드라인을 잠깐 읽어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제는 이해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까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늘어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다 모여서 전체의 이익을 좀 공유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이 발전 단계에 있어서의 처지는 국가들이 상당한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 시대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자본주의를 한번 만들어보자. 바로 이런 것이 다보스 포럼의 이번에 구상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보호주의를 배격 또 다자주의로 간다는 것인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네. 또 메르켈 총리도 참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신각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보스 포럼과 관련된 기사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는 19면에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아차가 전일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은요. 기아차, 이 전기차, 모빌리티, 양대축 키운다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기아 자동차가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전환, 이 전기차 자율주행 기반의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중장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이를 플랜 S라고 부르고요.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투자 규모가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총 2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차의 이번 중장기 목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올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반드시 분명히 모빌리티일 겁니다. 모빌리티. 이 네 글자가 나오면 동그라미 한 10개 치시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매일경제 기사 아주 좋은 기사 내용들이 많은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텔루라이드가요. 미국에만 양산되고 한국에는 판매가 안 되는 SUV 기아차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올해의 차로 또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기아차의 미래는 모빌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전기차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모빌리티 공유 성차까지도 포함한 사업으로 기아차는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겠다는 것인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도 이제 개발합니다.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상용차의 플랫폼에다가 여기에다가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2025년까지는 차종만 11대, 이 전체 생산량의 25%, 판매량의 25%를 친환경차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변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뭐 모빌리티도 모빌리티인데 기아차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이 되는 전기차의 좀 구체적인 특징은 어때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죠. 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시트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는 내연기관이었다면 전기차는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엔진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경계를 허무는 그동안의 디자인과는 다른 이 크로스오버 디자인, 그다음에 한 번 충전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한계처럼 느껴졌던 것이 대체로 한 300km 내외 정도였는데 이제는 500km 이상 서울과 부산을 재충전 없이 한 번 완충을 통해서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까지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충전하다 보면 전기차가 주시면 제일 불만이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20분 만에 완전 충전이 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앞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끝이 난 CS 2020에서도 뭐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모빌리티 트렌드가 한눈에 확인이 됐었는데 앞으로 기아차의 활약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기사 살펴봤고요.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